네. 오늘은 여러분의 간 건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요즘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받는 분들, 꽤 많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간 이식까지 질병관리청이랑 대한내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냥 지방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간경변이나 심하면 간암까지 갈 수 있는 비알코올 지방 간염, 내쉬라고 하죠. 그거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말기 간 질환에서 정말 중요한 치료법인 간이식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구분이 중요하고 또 이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이요.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면서요? 술 안 마시는 사람도 많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국내 성인 대상으로 보면 한 3명 중 1명? 그 정도? 그러니까 16에서 33%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많은 분들이 아니 나 술 잘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지?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비알코올 지방 간질환, NFLD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여기서 그냥 지방만 좀 낀 상태? 이걸 NAFLD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칠 건지 아니면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같이 온 상태, 그러니까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갈 위험이 훨씬 높은 비알코올 지방 간염, 내시로 진행된 건지 이걸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내쉬는 간 관련 사망 위험을 5.7배나 높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5.7배요. 와, 그럼 평소에 받는 초음파나 피검사로는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보통 그냥 지방간이라고만 듣잖아요. 네, 맞아요. 일반 초음파는 간에 지방이 꽤 많이, 그러니까 한 30% 이상은 쌓여야 발견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게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진행됐는지 이런 정도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흔히 보는 간 수치 AST, ALT 같은 거요. 이것도 내슈 환자인데도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제일 정확한 건 사실 간 조직을 직접 떼서 보는 검사인데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좀 침습적이고 부담이 되죠. 그리고 간 전체에서 보면 정말 아주 작은 부분, 5만 분의 1 정도만 보는 거라 한계도 있고요. 드물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 조직 검사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위험도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좀 더 간편한 방법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비침습적인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또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세포가 손상될 때 나오는 특정 혈액 표지자, CK18 같은 거요. 그런 수치를 보거나 아니면 마이나 다른 혈액 검사 결과를 조합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NFS나 FIB4 같은 예측 점수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간 섬유화 위험이 높은지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꽤 정확하게요. 그리고 간 탄성도 검사라고 파이브스캔이라는 장비도 많이 쓰는데요. 간 탄성도요? 그건 뭔가요? 네, 이게 초음파 비슷한 원리인데 간에 아주 약한 진동을 보내서 그게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간이 딱딱할수록, 그러니까 섬유화가 심할수록 진동이 빨리 퍼지거든요. 마치 잘 익은 과일 두드려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이런 검사들로 이제 위험군을 좀 선별해서 이분한 저월 조직 검사가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 위주로 진행하도록 돕는 거죠.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정말 단순 지방간이라고 그냥 넘길 게 아니었네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결국엔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간경변 합병증, 예를 들어 복수가 차거나 황달이 심해지거나 또 간성 혼수 같은 게 약물 치료로 조절이 안 될 때요. 아니면 특정 기준에 맞는 간암이 발견됐을 때 또 갑자기 간 기능이 확 나빠지는 급성 간부전 같은 경우에도 간 이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비형 간염이 제일 흔한 원인이긴 한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때문에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점점 늘고 있어요. 이건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식받을 간은 어떻게 마련되는 건가요? 기증자가 있어야 할 텐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뇌사자 기증이랑 살아있는 사람에게 받는 생체 기증이요. 뇌사자 기증은 그냥 오래 기다린 순서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에밀드 점수라는 응급도 평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에밀드 점수요? 네, 혈액검사 수치,
뭐 빌리루빈이나 크레아티닌, 혈액 응고 시간 같은 걸로 계산하는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간 상태가 안 좋고 이식이 시급하다는 뜻이에요. 대기 기간보다는 환자 상태가 우선인 거죠. 그리고 생체 기증은 이제 건강한 성인, 주로 가족이죠. 보통 사촌 이내 분들의 간 일부, 오른쪽이나 왼쪽 엽을 기증받는 방식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 전체 간 이식의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굉장히 많죠. 와, 70%나요? 생체 규증이 그렇게 많군요. 네. 기증하시는 분은 물론 아주 철저하게 안전검사를 받으시고요. 기증 후에 남은 간은 또 신기하게도 몇 달 안에 원래 크기 비슷하게 다시 자라납니다. 간이 다시 자란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에요, 가족 간이라도 혈액형이 다르면 기증을 못 하나요? 아, 그게요. 예전에는 혈액형이 다르면 이식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거부 반응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요. 특별한 면역 처치를 먼저 해요. 예를 들면 혈장 교환술 같은 걸로 혈액형 항체를 미리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이 다른 경우 이걸 ABO 부접합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혈액형이 맞는 경우보다는 합병증 위험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혈액형 적합 기증자를 먼저 찾기는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만약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이 있는데 각각 혈액형이 안 맞아서 기증을 못하고 있다면요. A 가족의 기증자가 B 가족의 수혜자에게, B 가족의 기증자가 A 가족의 수혜자에게 서로 교환해서 기증하는 교환이식이라는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와, 교환 이식까지 정말 이식 기회가 많이 넓어졌네요. 그럼 이식을 받고 나면 그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내 몸이 새 간을 잘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니까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이식받은 간이 잘 기능하도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새 간을 공격하지 못하게 평생 면역 억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데 면역을 억제하다 보니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감염 예방이랑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또 면역 억제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 기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때문에 이식을 받으셨다면 바이러스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항바이러스 치료도 계속 병행해야 하고요. 결국은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시면서 검진받고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 이게 이식받은 간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이죠.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지방간이라는 게 그냥 흔한 진단명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위험성도 크고 또 그걸 정확히 진단하려는 의학적인 노력들, 그리고 마지막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간이식 과정까지 정말 복잡하면서도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됐네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은요,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혹시 나에게 이런 위험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금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먼 미래의 간 건강,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야기 나눈 간이식이라는 중대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